안녕하세요. 어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의 첫 과목이죠.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제20회 시험에서 우리 제자분들 중에 25점 만점을 받은 과목이 여러 과목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천론이었어요. 보통은 전통적인 효자 과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점수가 좀 잘 나오거든요. 자, 그 실천론인데 그 잘 나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쉬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회복지 실천 이념은 내용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시험에 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것들 양은 적고 어렵지 않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런 거 먼저 잡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십시오.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인도주의, 박애주의 있죠. 인도주의, 박애주의 개념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은 뭐로 연결돼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것이 또 의미가 있죠. 이타주의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 있죠. 자선조직협회는 자선사업을 조직화하기 위한 운동이었던 거고 인보관은 말 그대로 인보관을 만드는 운동인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의 어떤 배경이 같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까지 시험 문제입니다. 좋죠? 네,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배경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도시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빈민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얘네들이 관점이 너무 달라요. 관점이 기본적으로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빈곤관 내지는 이제 빈곤의 원인이 빈민 당사자들에게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입하는 것도 좀 다르겠죠. 인보관 운동의 멤버들은 사회 구조적 빈곤관, 그래서 빈곤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에 더 있다라고 봤어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구별되는 내용들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자, 인도주의, 박애주의, 이타주의로 연결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인데 이거는 자선조직협회에만 관련이 됩니다. 인보관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의 생물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했습니다. 스펜서라는 학자가 적용했는데 그 학자의 이름은 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이 생물의 진화론을 접목시켜서 사회 진화론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여기서 진화론 생각하면 우리가 적자 생존의 법칙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당한 자가 살아남는다, 우수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거죠. 이게 좀 가진 자들의 논리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에 주된 멤버인 이 우회 방문자들, 프렌들리 비지터들은 주로 잘 사는 집의 여성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게 또 우리 사상, 이념으로 연결하면은 전통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이 큰 걸 좋아할까요? 작은 걸 좋아할까요? 작은 걸 좋아하죠.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좀 내버려 둬라. 신경 꺼라. 이런 걸 좋아하겠죠. 자, 그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얘가 사회복 실천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사회 통제 기능에 영향을 줬어요. 통제 기능.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시끄러워지죠. 좀 조용히 시켜야 되죠. 그런 걸 우리가 통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는 빈곤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한다. 즉 빈곤의 원인이 그 개인에게 있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자선조직협회하고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좋게 얘기하면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개별화를 존중하고 이런 건 좋죠. 좋은데 이게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주겠어요? 적게 주겠어요? 적게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 자격을 축소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수혜 자격을 축소시키는 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 민주주의는 인보건 운동하고 연결이 돼요. 민주주의. 자, 얘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보단 사회 구조에 더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에 영향을 줍니다. 민주주의, 주권 행사, 국민들이 해야죠. 그렇죠? 국민들. 최근에 우리 투표를 한 것도 주권을 행사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기 결정권, 내가 찍고 싶은 사람에게 찍겠죠. 또는 누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누구를 찍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다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동등한 관계, 파트너십, 협력적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뭐 전문가니까 우월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는 뭐 열등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다 동등하죠. 그렇게 해서 동등한 관계에 강조하고 있고, 또 클라이언트 중심, 서비스를 받는 자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그리고 인버건 운동하고 연결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이건 이제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이 엄청 많이 늘었죠. 그죠? 정말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결혼도 많이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골고루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뭐 이름에서 끝나버렸네요. 이름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1번 문제 올라가가지고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회복 실천의 이념을 모두 고른 건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사회 진화론은 그냥 COS죠. 자선조직협회. 그 다음 이타주의도 자선조직협회, 인도주의도 자선조직협회잖아요. 이런 거는 뭐 일일이 지울 그럴 것도 없죠.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너무 간단한 단어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지우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공통된다. 인보간 운동과 공통된다. 인도주의적, 박위주의적, 이타주의적 그런 어떤 이념적 성향은 양쪽이 공통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점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향성에도 차이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고, 얘는 그냥 자선조직협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개혁인데, 개혁. 자, 인보간 운동의 3R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해설에도 아마 해놨을 건데, 자, 인보간 운동의 3R은 이런 겁니다. 자,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문제가 있는 그 지역 있죠. 슬럼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레지던스 합니다. 레지던스. 함께 생활하죠. 거주합니다. 거주. 첫 번째 R. 그러면서 뭐 하냐? 빈곤 문제를 리서치합니다. 리서치. 조사, 연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빈곤 문제를 다양하게 조사, 연구했더니 빈곤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에 더 있더라. 특히 착취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회.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리폼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이 3R을 연결하시면 인보간 운동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던스하고 리서치하고 리폼했다. 인보간 운동이 그렇게 했다. 요거를 잘 외우세요. 역사도 외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2번 문제.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요거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가장 많은 문제 수를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접수 단계,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단계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원조 과정이 바로 개입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결, 평가 또는 뭐 평가와 종결, 마지막 단계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출제 포인트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접수 단계하고 종결 단계는 주요 과제가 출제 포인트예요. 주요 과제. 접수 단계의 주요 과제, 종결 단계의 주요 과제. 얘네가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는 뭐 자료 수집할 때 정보가 될 만한 것들, 자료 수집의 정보 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사정 도구, 가계도, 생태도, 사회도, 뭐 등등, 원가적 촉도니 뭐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들, 뭐 생활력 도표도 있고요. 그런 거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표적 문제, 문제를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가지고 표적 문제를 정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목표를 세워요. 개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노력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계획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입 단계는 실질적인 원조 과정이죠.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으로 개입 단계죠.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방법, 기법, 모델 이런 거는 실천 기술론에서 또 대부분 다룹니다. 그 다음 평가는 평가 유형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평가 유형들이.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접수 단계의 과제, 종결 단계의 과제를 알고 있니? 그런 문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가 다 잘 나오는데 왠지 수시로 강조 안 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수업 듣는 거를 게을리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밑에.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찾아오셨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오셨겠죠? 그럼 일단 뭘 물어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겠죠. 문제 확인, 욕구 확인합니다. 들어보니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지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이유로 도와드릴 수가 없거나 또는 우리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기관으로 잘 의뢰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제를 확인해서 또는 욕구를 확인해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아주 기본적인 접수 단계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라포 형성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원조 관계라고 하죠. 당연히 원조 관계를 형성해야죠.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양가 감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양가 감정 또는 저항감을 해소시켜 주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 감정 안에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양가 감정은 서로 상반된 감정이 한 번에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론 도움받고 싶다. 내 생활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감정이 있을 거고, 기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근데 왠지 내가 나의 얘기를 해야 되고 좀 거리낌이 생기고 또 나도 변할 게 있을 텐데 좀 왠지 그런 얘기와 관련된 거는 좀 하기가 싫고 그런 저항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 감정의 한 축이 저항감이에요. 그래서 양가 감정을 해소해 준다는 말이나 저항감을 해소해 준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 다음 이후 과정에 접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클라이언트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참여에 대해서 뭘 해주죠? 동기부여 해줘야죠. 그게 바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동기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종결 단계 과제 있죠? 종결 단계에서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과제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헷갈리냐면 선생님 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아까 계약,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때 언제 끝낼 건지 정해놓지 않습니까? 정해놔요. 하지만 종결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우리
실제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해놨다 하더라도 이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확인. 저희가 지금 다음 주면은 마지막인 거 아시죠? 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종결 단계에서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거 당연한 과제예요. 당연한 과제. 그 다음에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잘했나 못했나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따져봐야죠. 뭐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은 특히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나 못했나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목표를 얼마나 많이 달성했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개입에 의해서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를 유지하라는 건 좋은 변화를 유지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종결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가 만남을 가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팔로우업,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할 일이 생기지만 어쨌든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한 아쉬운 마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정서적인 반응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종결 단계의 과제가 되고, 또 여기선 종결이지만 다른 전문가나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의뢰해야 하죠. 의뢰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종결 단계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후 관리를 요새는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얘네 두 개 시험 나오면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자, 문제 보세요. 자, 접수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자, 관계 형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여 유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 확인했죠? 문제 확인에 따라서 접수 여부,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효율성하고 효과성은 어떻겠어요?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종결 단계의 과업인 거 알겠고, 또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확인하라는 건 우리 기관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십시오. 해서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절차죠, 절차.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의 자원과 정책에 부합되는지를 또 판단해야 된다. 왜? 그래야 접수할지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지 정하니까요. 자, 이번 3번 문제도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약간의 판서를 좀 해놨습니다. 이번 문제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1차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시험에서 이 현장 분류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차하고 2차 분류예요. 1차하고 2차. 그랬을 때 이제 1차 현장이라는 거는 그 기관 또는 그 시설의 목적 자체가 복지예요, 복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기관의 주된 목적. 주된 목적을 다르게 말하면 1차적인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들 있죠? 다 1차 현장이에요. 다 1차 현장. 근데 이제 2차 현장 있죠? 2차 현장은 1차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학교는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육이죠? 근데 거기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있죠? 2차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 다음 병원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병원?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2차적으로. 어렵지 않죠? 우리 뭐 교정시설도 있고 군대도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있죠. 근데 행정기관에 근무하잖아요. 행정기관. 거기에 사회복지 행정은 2차적인 거고,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이 1차적인 목적이죠. 근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근무하면 또 좋은 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일단 그거 구별하고 나서 또 추가 설명할게요. 자, 1차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되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은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시설이에요. 이것도 너무 잘 아시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복지법에 나오는 시설입니다. 이게 다 1차 현장이죠. 장애인 복지 하려고, 아동 복지 하려고, 사회 복지 하려고, 노인 복지 하려고 만든 시설. 자, 교정시설은요. 1차적인 목적이 교정이네요. 교정. 범죄자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징벌적인 면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교정, 교화, 재범 방지, 재사회화 이런 목적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교정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교정직 경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경력 채용으로 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2차 현장. 2차 현장. 자,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걸 잠깐 보세요. 제가 40문제를 엄선해서 해설하는데 40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합치면은 60문제 이상의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설립 주체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아세요. 자, 맞춰보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공이죠. 자, 서울시청, 서울시청, 공공이죠. 경기도청, 여기 동작구청, 공공이죠. 이미 다 아십니다. 자, 동작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이죠. 여기 동작구에 있는 땡땡 지역아동센터, 민간이죠.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수업 때 안 가르쳐줘요. 왜? 이미 아는 걸 왜 가르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성인이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알고 나도 알고 상식화되어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간접으로 제공하는 건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근데 얘하고 얘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거든.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건데, 이름을 들어보세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는 그냥 장애인 복지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죠. 클라이언트를 직접 다루고 있네요. 그죠? 노인 요양시설. 직접 서비스 기관이죠. 노인들을 직접 다룰 거 아닙니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공공인 간접 서비스 기관이겠죠? 그렇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기부받고 그 돈을 사회복 사업에 쓰게끔 배분해 주겠죠. 그렇죠? 거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있죠. 사회복지 이제 협의회도 있고요. 또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에 가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간접 서비스 기관. 그래서 시험에 자주는 아닌데 언제든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걱정할 건 없고 좋죠. 근데 얘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요거 있죠. 얘네들 구별하는 거, 요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다빈출입니다. 1차 현장, 2차 현장 구별하는 거, 그 다음 생활시설, 이용시설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대체로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시설은 들어가서 입소해서 자고 먹고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보면은 대체로 알 수 있어요. 대체로. 어쨌든 이걸 구별하는 거. 그 다음 이용시설은 클라이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시설. 갔다 왔다 하는 시설이죠. 너무 쉬워요. 근데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이름 딱 들으면 알고 생활시설이지 바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어.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청소년 쉼터. 생활시설입니다. 쉼터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 돼. 일일이 보고 이게 뭐지 모르겠으면은 알아가지고 외워야 돼.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주간에만 있겠죠? 그럼 주간에 갔다가 나중에 또 저녁에 오겠네요. 그럼 뭐예요? 이용시설.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1차 현장, 2차 현장 꼭 공부, 그 다음 생활시설, 이용시설 꼭 공부. 나머지 두 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시험에 어쩌다 나와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지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변함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비에스텍이 제시한 또는 뭐 여기서 비스텍이라고 하는데 비스텍으로 읽으시든 비에스텍으로 읽으시든 편하게 읽으시고 그가 제시한 개별 사회 사업의 7대 원칙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관계 또는 관계론에 있어서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가지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시험에서도 참 꾸준히 잘 나옵니다. 자, 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일단 뭐 종류를 단순히 외울 필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암기 도우미는 있어요. 재밌는 거. 뭐 개의 뒤통수를 비비자. 개의 뒤통수를 비비자. 이런 암기 도우미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건 나중에 많이 하기로 하고 일단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뭐 비심판적 태도, 자기 결정, 뭐 비밀 보장 많잖아요. 그랬을 때 시험의 포인트를 아셔야죠. 포인트는 일단 개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원칙 중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 골라내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뭐 목적이나 또는 한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언급되는 거는 자기 결정권 보장의 한계가 있고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어요. 일부만 해당되는 거죠. 일부. 또 보통 목적을 강조할 때에는 또 의도적 감정 표현의 목적을 많이 강조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느냐 또는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거냐 이런 거를 묻습니다. 좋은 문제죠. 자, 어쨌든 모든 기본은 개념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요. 자, 클라이언트 욕구가 있어요. 자, 개인으로 처우받고 싶다. 근데 한 개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처우받고 싶죠?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 주는 것이 개별화의 원칙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어렵지 않죠? 두 번째가 의도적 감정 표현인데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기쁘고 즐거운 감정보다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뭐 이런 그런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왜? 도움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그러한 감정, 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인데요. 그러한 감정을 눈치 안 보고 최대한 좀 자유롭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 주라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인 그런 감정 표현의 원칙을 잘 지키면은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본인의 어떤 어두운 감정을 표현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좀 시원하죠. 풀리는 느낌이 들죠. 환기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내면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지금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하나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 왜? 전문가한테 털어놨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 게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세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는 건 자, 문제나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 공감적인 이해와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자,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민감성,
이해, 반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7대 원칙과 이 세 단어는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어를 제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을 물으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거, 또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말투, 또는 그 사람의 용모, 복장, 상태 등등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민감성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잘 보고 잘 듣고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듣고 잘 보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알게 해야죠. 모르게 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티를 내라는 거야. 티를 내라는 거야. 티를 내.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드리고 있죠. 제가 정말 선생님한테 뭔가 잘 호응해드리고 있죠. 그게 뭐야? 반응. 여기서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뭔 소리겠어요?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정서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있고 막 끄덕끄덕도 하다가 때로는 말로 그러셨군요.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언어적 반응, 비언어적 반응, 때로는 둘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 사회복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안 좋겠죠. 또 너무 적극적인 것도 안 좋지. 자, 이게 지금 실강생들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텐데 어쨌든 조절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제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사회복 실천에서 통제라는 말은 주로 좋은 말로 쓰여요. 자,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되죠. 그게 뭐예요? 정서적으로 관여할 때, 즉 반응을 보일 때 상황에 적절하게 또는 목적에 적절하게 또는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반응을 해라. 그래서 이름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그 다음 수용인데, 수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했든 못했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루어 나가는 게 수용이거든요.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어떤 잘못된 행동까지 인정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식이죠. 상식.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비심판적 태도는 너무 간단해요. 비심판적 태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유 잘하셨네. 어유 잘못하셨네.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7대 원칙 지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근데 사회복사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속으로는 판단해요, 안 해요? 당연히 판단해야죠. 속으로는 판단하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해야죠.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객관적으로 속으로는 판단해야죠.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아라. 이게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비심판적 태도. 그 다음 자기결정 너무 잘 아시죠? 자기결정은 여기서는 원리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의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이기도 하고 막 이념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다. 당연히 그 결정권 보장해 줘야죠. 다만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 맞나요? 그래서 사회복사가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건가요? 이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사람인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줘야죠. 자료 제공, 정보 제공, 안내 해주고 또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알려줘도 클라이언트가 망설임이 많은 사람,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식당 가면은 메뉴판 한참 떨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 고를 거면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극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결정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와병 중이시다. 신체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고 또 클라이언트가 치매 어르신이다. 정신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고 그럼 그분한테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죠. 그지? 이런 거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거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정권 보장해 드릴 수 없고 또 사회복지 기관에서 해드릴 수 없어. 우리 기관에서 지금 해드릴 수가 없는 걸 막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어렵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하는 거. 얘는 진짜 이해해요. 암기가 거의 없죠. 그 다음 마지막이 비밀 보장인데 당연히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사례 회의, 사례 판정 회의 또는 사례 발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안 지킨 게 아니고요. 비밀 보장의 의무가 다른 전문가들에게까지 확대된 걸로 우리는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자,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도움 받으려면 클라이언트가 개인정보를 오픈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는 오픈하지 않고 도움은 받겠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으려면 오픈해야지. 그럼 비밀 보장해 줄 수가 없죠. 이런 거,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적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권리도 소중한 권리지만 사회복지사의 권리도 동등하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동등하게 소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권리도 동등하게 소중하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권리와 충돌을 하면 부딪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이해이고 인식인 거지 암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7가지 원칙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보시죠. 자, 1번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비밀 보장 원칙. 2번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범주화하라. 범주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일 거야. 그런 카테고리,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야. 이런 거 기분 나빠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줘라. 그죠? 독특함.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상이한 방법과 원리를 활용해줘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특정한 인간으로 대우해줘라. 여기서 특정한 인간으로 대우해줘라는 건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자, 그래서 범주화하라는 거는 개별화의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 얘기. 위배가 된다. 정반대라고 하긴 그렇고 위배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비심판이죠. 비심판. 그 다음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그 다음 수용이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실천론 마지막 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 나왔습니다. 사례관리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두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너무 좋죠? 이런 거 꽉꽉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공공, 민간 할 거 없이 사례관리가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12년째 지금 대규모 채용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채용. 그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통합 사례관리가 확대되어 온 것 때문입니다. 자, 감사한데 일단 뭐 다 맞는 내용이지만 사례관리의 의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그거가 완전히 압축이 된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요. 그것만 열심히 해독해도 사례관리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축을 해놨어요. 그 다음 사례관리의 목적 5가지 제가 가져왔는데 이 5가지 암기 대상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책에는 지금 수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례관리는요. 생활시설에서의 사례관리일까요? 지역사회에서의 사례관리일까요?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보호 개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등장한 배경 중에는 탈시설화가 있는 거예요. 탈시설화. 탈시설화에서 시설은 당연히 생활시설이고요. 자, 사회복지학에서 이 탈시설화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관리가 등장한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70년대 중반 후반 이후에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하죠. 경제적인 위기가 핵심이죠. 그러면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억제, 비용에 대한 억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 사례관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례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누구야? 대상자.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만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욕구를 장기적으로 채워주려면 그 자원은 어디서 찾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찾겠죠. 그죠?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특성은 이러한데 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지역사회에 있죠. 이거를 중간에서 연결 또는 연계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례관리자겠죠. 이게 사례관리의 3요소입니다. 3요소. 대상자,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이렇게 3대 요소인데 어쨌든 매우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며 그래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자인데 사례관리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러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 그래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중심 실천 방법의 하나입니다. 욕구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고 지속적으로 케어, 보호해드리면서 가는 게 사례관리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사례관리는요, 미시적인 측면도 있고 거시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 대상자는 주로 개인이나 가족 정도예요. 미시죠. 근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지역사회 자원에 있겠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직접적인 그런 성격의 실천 그리고 간접적인 그런 성격의 실천을 모두 갖고 있고요. 직접적인 실천도 있고 간접적인 실천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실천 기술도 알아야 돼요. 주로 개인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별 실천 기술도 알아야 되는데 지역사회 실천 기술도 알아야 돼요.
왜? 자원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전부 다 지금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공식적인 자원도 물론 사용하지만 비공식적인 자원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 비공식적인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흔히 1차 집단이라고도 부르죠. 클라이언트의 가족, 친인척, 친구들, 이웃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공식적 지지체계 또는 사회적 지지체계 이렇게도 불러요. 이렇게도. 제가 수업 시간에 동의어를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계속 들으세요. 귀 막지 말고. 그게 공부야, 그게. 자,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해. 어느 하나만. 그러면 사례 관리에서는 무조건 틀려요. 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잘 또 전문가들끼리 또는 전문 기관끼리 잘 협력하고 잘 또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례 관리는 그냥 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 다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얘네들은 어느 한쪽 강조하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 사례 관리는 자, 문제, 해결, 그리고 치료 이거보다는요. 계속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보호 여기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거 상대적이에요. 요건 이렇게 딱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와 문제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만성적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연세가 많으시고 한 70대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장애도 있으시고 질병이 5가지 이상이시고 돌볼 가족도 없다고 쳐보세요. 그런 분이 대표적인 사례관리 대상자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분이 고혈압이야. 약 드신 지가 10년 되셨어요. 근데 그 약 끊을 수 있습니까? 고혈압 고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평생 드셔야 되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욕구를 채워드리고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리는 거에다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의 목적만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서비스 연속성은 이해했고 비용 효과성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1차 집단의 보호는 형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뭔가 키워주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와도 줍니다. 클라이언트도 힘들지만 클라이언트 주변 사람들도 힘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1차 집단에 해당되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능력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케어해 주시겠죠? 그러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5번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에서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목적입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례관리에서도 마찬가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향상시켜 드려야죠. 노력을 해야죠. 자, 그런 거 암기가 아니고 3번의 접근성 있죠. 사례관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 접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웃리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죠. 사례관리에서도 그거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례관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실천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5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개입을 하면서 중간에 점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사정도 합니다. 그 단계가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6단계가 되거든요. 그럼 왜 개입을 하면서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재사정도 할까요? 그만큼
도움을 잘 주고 있는지, 뭔가 좀 서비스에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제사 정도 하고 다시 또 뭔가 또 도움을 또 더 드릴 건 없는지, 추가할 건 없는지, 변화를 시킬 건 없는지, 이게 뭐예요? 책임을 그만큼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사례 관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례 관리는 그야말로 쉬운 파트입니다. 거의 잘 안 틀리세요. 그랬을 때 중요한데 어렵지 않아, 시험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와, 이런 거 항상 공부 1순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